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던 자식, 끝까지 곁에 있어줄 줄 알았던 사람. 하지만 나이 들수록 그들은 하나둘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너지는 나만 남습니다. 고장난 보일러보다 차가운 건 사람의 마음이고 끊긴 전화벨보다 무서운 건 존재의 부재입니다. 지금 불안하다면 그건 늦기 전에 혼자가 되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오늘은 늙어 불안할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6가지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보셔야 당신 인생이 바뀝니다. 노년에 불안할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기댈수록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믿는 순간부터 인생의 핸들은 내 손을 떠납니다. 자식에게 기대면 자식의 사정에 휘둘리고 배우자에게 기대면 그 감정의 파도에 끌려갑니다. 기댈수록 마음은 약해지고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집니다. 연락이 안 되면 불안하고 표정이 차가우면 눈치를 봅니다. 결국 삶의 중심이 나가 아니라 타인이 되는 순간 불안은 피할 수 없는 그림자가 됩니다. 혼자서는 뭐든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던 자신감은 기댄 대상이 사라질 때 산산조각 납니다. 노년은 누구 덕분에 사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 때문에 불행해질 가능성이 높은 시간입니다.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식은 바쁘다며 거리를 두고 친구는 연락을 피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있다면 당신은 매일 무너질 위험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기댐은 위안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불안을 증폭시키는 독입니다. 언젠가 기대던 대상이 사라지는 순간 당신의 평온도 함께 사라집니다. 의존은 편하지만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혼자가 불안한 것이 아니라 무너질 기대를 품고 있는 상태가 더 위험한 것입니다. 부산 금정구에 사는 1950년생 장영순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외아들에게 삶의 모든 중심을 옮겼습니다. 생활비는 물론 병원 예약, 장보기, 심지어 휴대폰 요금까지 아들의 손에 맡겼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엄마 걱정 마, 다 해줄게라고 말하며 따뜻하게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며느리와 갈등이 생기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엄마는 너무 우리한테 의지하지 말고 엄마 인생을 좀 사세요 라는 말 한마디를 듣고 장 씨는 멍하니 하루를 보냈습니다. 휴대폰 요금은 연체됐고 전기세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 상해 입도 뻥긋 못하고 눈물만 삼키던 어느 날 장 씨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지 않겠다고. 그 후 장 씨는 마트를 직접 다니고 온라인 뱅킹을 배웠으며 노인복지관에서 스마트폰 활용 강좌까지 들으며 혼자의 삶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서툴고 버거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제야 내가 나를 챙긴다는 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장 씨는 말합니다. 기댈 때는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이제는 불안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믿으니까요. 이 한마디는 수많은 노인들에게 전하는 경고이자 희망입니다. 기댈수록 불안해집니다. 자식이든 배우자든 친구든 돈이든 그 누구도 끝까지 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대는 약속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사랑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기대는 마음을 거두고 나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혼자는 외로운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입니다. 준비된 혼자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불안하다면 그건 혼자가 되어야 할 시간이라는 신호입니다. 노년에 불안할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오해와 갈등 없이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아끼게 됩니다. 괜한 오해를 살까 조심하고 감정이 상할까 침묵합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갈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쌓입니다. 말하지 않아 생긴 오해는 어느 순간 폭발하고 한 번의 감정 충돌은 몇십 년의 관계까지도 무너뜨립니다. 문제는 이 모든 갈등이 집안에서, 혈연에서, 친척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남이면 멀어지면 그만이지만 가족과 친척은 평생 얼굴을 봐야 한다는 이유로 감정을 억누르게 됩니다. 그렇게 억눌린 감정이 쌓여 결국은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명절이면 누가 더 챙겼느냐, 왜 우리 집은 안 오느냐, 예전엔 안 그랬다는 말들이 난무합니다.
조용히 지내고 싶어도 친척 한 명의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고 눈빛 하나에 상처받고 말투 하나에 오해가 생깁니다. 그렇게 마음의 골은 깊어지고 피로는 쌓이며 결국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괜히 민감한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며 자책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닙니다. 갈등은 내가 아니라 그 관계 자체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기대가 있으니 실망이 생기고 기대에 못 미치면 다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평화는 혼자 있는 데서 시작됩니다. 기대하지 않고 참지 않아도 되며 감정이 상할 일도 없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1957년생 문선희 씨는 남편 사망 이후 친정 조카들과 자주 왕래하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특히 큰 조카는 마치 친딸처럼 챙겨줬고 조카도 이모, 엄마 같아서 좋아요라며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문 씨가 본인의 명의로 있던 작은 아파트를 팔아 요양자금으로 쓰겠다고 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조카는 이모, 굳이 팔 필요 없잖아요. 그 집은 저희가 나중에 쓸 수도 있는 데라고 말했고 문 씨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조카는 연락을 뜸하게 했고 문 씨가 먼저 안부를 물어도 요즘 너무 바빠서요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결정적인 일은 그 다음 설날에 일어났습니다. 명절 전날 문 씨가 조카 집에 작은 반찬을 들고 갔는데 현관 앞에서 들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카 며느리가 안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좀 조심하라 그래요. 부담돼요. 문 씨는 그 자리에서 반찬을 놓고 돌아섰고 집에 와서 며칠간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결국 문 씨는 연락을 끊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혼자가 처음엔 무서웠지만 지금은 편하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도 실망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말에도 상처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혼자니까 조용하고 조용하니까 덜 아픕니다. 가족도 친척도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더 무례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관계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만큼 멋대로 말하고 함부로 기대하고 자연스럽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오해는 말 한마디에서 생기고 갈등은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그 누구와도 엇갈릴 일이 없는 삶을 살고 싶다면 혼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안한 감정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평온은 혼자일 때 찾아옵니다. 노년에 혼자 있는 삶은 고립이 아니라 갈등에서 벗어난 자유입니다. 참지 않아도 되는 인생, 그것이 진짜 평화입니다. 노년에 불안할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혼자가 돼야 선택이 쉬워지고 후회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오늘 뭘 먹을지, 병원을 언제 갈지, 돈을 어디에 쓸지, 누구를 만날지 모두 내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이 간단한 선택들이 복잡해집니다. 남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의견을 물어야 하고 결국 내 뜻은 뒷전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매 순간 타협하게 되고 타협은 곧 후회로 이어집니다. 혼자라면 단 10초면 끝날 결정을 함께 살면 하루를 끌고도 상처로 남기기 일쑤입니다. 노년은 더 이상 양보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나답게 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아간다면 당신의 마지막은 후회와 자책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함께 사는 사람의 식성, 생활 패턴, 성격, 기분,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선택을 얽매이게 만듭니다. 외식 한 끼도 혼자일 땐 자유였지만 둘이 되면 불편함이 되고 결국은 피곤함으로 끝납니다. 심지어 아프다는 말 한마디조차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삼켜야 할 때 그 인생이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혼자 살아야 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나에게만 있으니 후회도 줄어듭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1952년생 이정순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막내딸의 제안으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딸은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 같이 살면 편하잖아라고 말했고 이 씨는 덜컥 짐을 옮겼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뭐 하나 사려 해도 딸의 눈치를 봐야 했고 손주 학원비가 빠듯하다며 용돈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병원 진료 날짜조차 딸의 스케줄에 맞춰야 했습니다. 친구와 나가서 점심을 먹자고 해도 딸은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또 나가요? 라는 말을 했고 그 한마디에 이 씨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외출을 미뤘습니다. 결국 이 씨는 어느 날 새벽 몰래 나와 부동산에 들러 조그만 빌라를 계약했습니다. 딸에게는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방은 눅눅했고 골목길은 어두웠지만 첫 아침 이 씨는 자신이 먹고 싶은 된장국을 끓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삶을 내가 고른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병원도 내 맘대로 가고 반찬도 내 입맛대로 고르고 늦게 자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 마음이 놓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딸 집에서 매 순간이 고민이었는데 지금은 고민이 사라졌어요. 그게 행복이더군요. 혼자일 때 선택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내 마음이 기준이고 내 상황이 전부입니다. 누구에게도 묻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기분도 살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줄어듭니다. 남 눈치 보며 내 선택을 포기하는 순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혼자는 불편하지만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곧 후회 없는 노년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불안하다면 그건 남에게 끌려가는 삶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혼자여야 비로소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설 수 있습니다. 노년에 불안할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상처는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었던 사람, 오래 곁에 두고 신뢰했던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노년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낯선 이의 무례는 하루면 잊히지만 친구의 무심한 말 한마디는 평생 상처로 남습니다. 더구나 오랜 친구에게서 받은 상처는 분노보다 자괴감을 남기고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끝없는 후회를 몰고 옵니다. 나이 들수록 마음은 예민해지고 믿었던 이의 차가운 말투 하나에도 하루가 무너집니다. 노년의 친구 관계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는 이유로 서슴없이 건넨 말이 상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습니다. 그 나이에 그게 뭐야? 넌 맨날 그 옷이야? 내 자식은 연락도 안 하냐? 이런 말들은 농담처럼 시작되지만 듣는 이는 가슴에 대못을 박힙니다. 문제는 이 상처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서운해도 참아야 하고 아파도 그냥 웃고 넘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친구니까.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 친구라는 이름 아래 무수한 감정 폭력이 용인된다는 사실입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1954년생 정옥남 씨는 30년 지기 친구들과 매주 목요일마다 카페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그 자리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가볍게 던졌습니다. 너네 손주는 뭐하니? 유치원은 다녀? 그 질문 하나에 정 씨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이 이혼한 뒤 손주는 며느리가 키우고 있었고 정 씨는 1년째 얼굴조차 못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꾸를 못하고 조용히 웃기만 하자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손주도 못 보는 할머니가 어딨어? 너무 내가 무심한 거 아냐? 그날 이후 정 씨는 모임을 갈 때마다 위축됐고 차마 말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런데도 빠지면 쟤 요즘 왜 저래? 소리를 들을까봐 매번 억지로 참석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친구 중 한 명이 요즘 옥남이는 기운도 없고 옷도 너무 칙칙해. 혼자 사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야 라는 말을 대놓고 내뱉었습니다.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그날 밤 정 씨는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정 씨는 단체 대화방을 나갔고 연락처를 전부 정리했습니다. 지금 정 씨는 함께 수다 떨던 친구들은 없지만 상처 주는 말도 더 이상 없습니다.
혼자는 외롭지만 덜 아픕니다. 라는 그의 말은 노년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독이 됩니다. 친구라는 이름 아래 숨은 무례함과 비교, 무심함은 결국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노년에 가장 무서운 건 낯선 이가 아닙니다. 가장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주는 상처입니다. 그 상처는 더 깊고 오래가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불안하다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다시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혼자가 되는 건 누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다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노년의 평화는 누군가에게 기대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혼자여도 단단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노년에 불안할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가장 비참한 순간은 잘못한 게 없어도 괜히 눈치를 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말 한마디, 발소리 하나에도 조심하고 냉장고 문 여는 소리조차 누군가 귀찮아할까봐 망설여야 한다면 그 삶은 이미 자유가 없는 감옥입니다. 함께 산다는 이유로, 밥을 늦게 먹었다는 이유로, TV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핀잔을 들어야 한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라 감시자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말끝마다 엄마, 그건 좀이라는 타박, 아버지, 제발 좀이라는 짜증을 들으며 하루를 보내는 것보다 더 외로운 일은 없습니다. 노년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야 편안해지는 시기입니다. 내가 늦게 자든 아침을 거르든 하루 종일 TV를 보든 남의 간섭 없이 내 방식대로 사는 삶이야말로 진짜 평화입니다. 그런데 같이 살면 이 기본적인 자유조차 사라집니다. 또 반찬 남기셨어요? 설거지 좀 같이 해주세요. 집에만 있지 말고 운동 좀 하세요. 라는 말이 매일 반복됩니다. 간섭이 아닌 척하지만 결국 통제입니다.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준에 맞춰 나를 바꾸려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 앞에서 우리는 자꾸 작아지고 점점 살아있는 민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침묵 속에서 천천히 무너집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1956년생 조정래 씨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았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정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말이 짧아졌습니다. 어느 날 냉장고에서 요구르트를 꺼내 마시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이 거예요. 그날 이후 조 씨는 뭐 하나 꺼내 먹을 때마다 냉장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고 물을 끓여 마시고 남긴 반찬은 몰래 버렸습니다. 거실에서 드라마를 볼 땐 이어폰을 꽂고 화장실은 모두 자고 난 후에야 갔습니다. 집이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손주가 할머니 때문에 집이 시끄러워라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그날 밤 조 씨는 불 꺼진 거실에서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며칠 뒤 조 씨는 전세금 일부를 빼내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자식 눈치도 손주 눈치도 없는 작은 공간. 전기장판 위에서 이불 덮고 귤을 까먹으며 본 드라마 한 편이 그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늦게 일어나도 아무 반찬 없이 밥을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 씨는 말합니다. 불을 끄지 않고 자도 되고 밤늦게 라면을 끓여도 되는 삶. 그게 이렇게 큰 자유인 줄 몰랐어요. 그 자유가 오히려 위로보다 더 큰 위안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혼자가 된다는 건 외롭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 방해도 없이 나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눈치 보지 않는 삶은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매 순간 입 다물고 숨죽이며 사는 삶은 결국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불안하다면 그건 내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다면 혼자가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노년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존엄입니다. 노년에 불안할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여섯 번째 이유는 잃을 게 없으면 두려움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약해지는 이유는 단 하나, 지키고 싶은 게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의 우정, 체면, 말 한마디로 상처받을까 두려운 자존심, 그리고 잃고 싶지 않은 관계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걸 꼭 쥐고 있을수록 사람은 더 불안해집니다. 어느 날 내가 모임에 늦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뒷말하지 않을까? 내가 없을 때 내 흉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쌓이며 관계가 점점 공포로 변해갑니다. 우정을 지키려다 자존심을 잃고 체면을 지키려다 나를 갉아먹습니다. 함께 모이는 자리가 즐거운 게 아니라 의무가 되기 시작하면 이미 관계는 독이 된 것입니다. 말수가 줄고 마음이 복잡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괜히 기운이 빠진다면 지금 당신은 친구가 아니라 불안을 곁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안은 소외되면 어쩌나, 뒤처지면 어쩌나, 내가 더 초라해 보이면 어쩌나라는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나를 지키기 위해 했던 인간관계가 나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혼자가 되면 그런 불안에서 해방됩니다. 이를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면 말 한마디에도 조심할 필요 없고 모임에 가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구 북구에 사는 1950년생 양금순 씨는 오랜 친구 3명과 매달 한 번씩 점심 모임을 가졌습니다. 누구 하나 빠지면 안 될 만큼 오래된 모임이었고 양 씨도 그 자리가 삶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모임은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누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자식이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연금은 얼마 받는지 묘하게 비교와 자랑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양 씨가 무릎 수술로 몇 달 쉬던 시기, 다른 친구가 요즘은 돈 없으면 병원도 못 가라고 했을 때 양 씨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 양 씨는 집에 돌아와 이불 속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모임부터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왜 안 나오냐고 연락했지만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습니다. 대신 양 씨는 근처 공원에서 걷기를 시작했고 구청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며 새 친구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과거를 모르고 자식 자랑도 비교도 없는 그 자리에서 양 씨는 말했습니다. 이젠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나로 사는 삶이 시작된 것 같아요. 우정도 관계도 지나치게 쥐고 있으면 결국 불안의 씨앗이 됩니다.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관계는 편안해지고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친구를 지키기 위해 나를 잃지 마십시오. 혼자가 되는 건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되찾는 일입니다. 관계에 목매지 않을 때 비로소 나는 두려움 없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노년을 단단하게 살아가는 가장 강한 방법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지금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 한 입이 당신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달콤하거나 바삭한 그 맛 뒤에는 심장을 멎게 하고 간을 망가뜨리며 삶의 마지막 시간을 앞당기는 침묵의 살인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식탁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수명을 빠르게 단축시키는 7가지 음식 중 첫 번째는 베이컨, 햄, 소시지, 핫도그와 같은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은 노년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베이컨, 햄, 소시지, 핫도그와 같은 가공육은 단지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암을 키우는 독성물질의 덩어리입니다. 이들 식품에는 보존을 위한 질산염과 아질산염이라는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체내에서 강력한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으로 변합니다. 국제암연구소는 가공육을 사람에게 발암 가능성이 확실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였습니다. 이는 흡연, 성면, 방사능과 같은 수준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지닌다는 의미입니다. 가공육은 단 한 조각이라도 섭취할 경우 대장암의 위험을 눈에 띄게 증가시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50g의 가공육을 섭취하면 조기 사망 위험이 무려 20%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공육에 들어있는 염분과 포화지방은 혈압을 치솟게 하고 동맥을 딱딱하게 만들며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신체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면역 체계가 약화되기 때문에 가공육의 해악은 훨씬 더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하루하루 쌓여가는 독소는 몸속 장기 곳곳을 공격하며 노화를 가속화하고 각종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처럼 가공육은 단순히 식욕을 자극하는 음식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을 은밀히 좀먹는 식탁 위의 암살자입니다. 그 위험성은 이미 수많은 학술지와 연구기관에서 경고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역시 가공육 섭취를 가능한 한 줄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익숙하고 간편하다는 이유로 가공육을 선택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때로는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당장 냉장고 속 가공육부터 비워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조치입니다. 60대 후반의 한 남성은 평생을 바쁘게 일하며 살아온 전형적인 한국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식사 대신 편의점에서 구입한 햄버거나 소시지를 먹었고 저녁에는 소주와 함께 삼겹살 대신 훈제 베이컨을 즐겼습니다. 그의 생활은 규칙적이었지만 그 식단은 조용히 그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대장 내시경 결과를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사기 대장암, 이미 간으로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담담하게 진단을 받아든 그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린 겁니까? 의사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가공육 섭취가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제야 그는 매일 아침 무심코 삼켰던 소시지와 햄이 죽음의 씨앗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1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아직도 냉장고에 남아있던 베이컨 팩을 버리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이 가공육이 남긴 참혹한 현실입니다. 식사의 편리함 뒤에는 때로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식탁은 안전하십니까? 수명을 빠르게 단축시키는 두 번째 음식은 당분이 지나치게 많은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음료는 노년기의 건강을 갉아먹는 달콤한 독입니다. 겉보기엔 시원하고 청량한 기분을 주지만 그 이면에는 심장을 조여오고 혈관을 막아버리는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 숨어 있습니다. 이 음료 한 잔 속에는 최대 10에서 15티스푼의 설탕이 들어 있으며 이는 하루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기는 수준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인슐린 분비 능력이 약해지고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탄산음료는 치명적인 혈당 폭탄으로 작용합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캔 이상의 설탕, 첨가 음료를 섭취하는 사람은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31%까지 증가하며 2형 당뇨병 위험도 26%나 상승합니다. 2025년 미국 심장협회 보고서에서는 세계적으로 매년 34만 명이 설탕음료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930명의 생명이 음료수 한 잔에 의해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매일 무심코 선택한 음료가 결국 심장을 멎게 하고 생명을 단축시키는 잔혹한 선택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탄산음료에 포함된 액상과당은 간에 직접적으로 흡수되어 내장 지방을 빠르게 늘리고 지방간을 유발하며 간경화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음료는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을 교란시켜 과식을 유도하고 결국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비만은 모든 만성질환의 근원이자 노화의 가속 페달입니다. 탄산음료는 단지 해로운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을 망가뜨리는 화학적 공격이자 식탁 위에서 매일 벌어지는 무언의 학살입니다. 60대 후반의 김모 씨는 매일 아침 탄산음료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커피보다 탄산이 상쾌하다며 물 대신 마셨고 가족들의 걱정도 무시한 채 그 습관을 수십 년간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함께 쓰러졌고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심근경색, 혈관이 설탕으로 막힌 듯 막혀 있었고 의료진은 긴급 수술을 시도했지만 손쓸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수술대 위에서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냉장고에는 여전히 2리터짜리 탄산음료가 절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병을 쳐다보며 울부짖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무서운 줄 알았으면 진작 버렸을 텐데. 이 한마디는 수많은 노년층에게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탄산음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심장을 조여오는 달콤한 죽음입니다. 수명을 빠르게 단축시키는 세 번째 음식은 고카페인, 폭탄인 에너지 음료입니다. 겉보기에는 활력을 주는 음료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심장 박동 이상과 고혈압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이러한 음료가 수명을 단축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음료에는 일반적으로 300mg 이상의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커피 한 잔의 3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또한 당분 함량도 높아 한 캔에 50g 이상의 설탕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카페인과 고당분의 조합은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UC 데이비스 헬스의 연구에 따르면 에너지 음료를 섭취한 후 심장 세포의 기능이 변화하여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빠르게 뛸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에너지 음료에 포함된 타우린과 구아라나 같은 성분은 카페인의 자극 효과를 증폭시켜 심장 박동 이상과 고혈압의 위험을 더욱 높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연구에서는 에너지 음료를 섭취한 후 4시간 동안 심장의 전기 활동이 비정상적으로 변화하고 혈압이 상승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노년기에는 신체의 대사 능력이 저하되고 심혈관계의 탄력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극에 더욱 취약합니다. 에너지 음료의 지속적인 섭취는 심장질환, 고혈압, 뇌졸중 등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이는 결국 수명의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65세의 박모 씨는 매일 아침 에너지 음료를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로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 음료를 선택했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심장 박동 이상과 고혈압이었습니다. 의사는 그의 에너지 음료 섭취 습관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는 치료를 받았지만 이미 심각한 상태였고 결국 몇 달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가 매일 마시던 에너지 음료를 보며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저 피곤해서 마셨을 뿐인데 왜 그게 생명을 앗아간 거죠? 이 한마디는 수많은 노년층에게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음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심장을 조여오는 고카페인 독약입니다. 에너지 음료의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수명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에너지 음료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수명을 빠르게 단축시키는 네 번째 음식은 튀김류입니다. 튀김류는 노년기의 건강을 위협하는 바삭한 독약입니다. 겉보기에는 바삭하고 고소한 맛으로 입맛을 돋우지만 그 속에는 건강을 해치는 치명적인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이러한 음식이 수명을 단축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튀김류는 조리 과정에서 고온의 기름에 식품을 반복적으로 튀기게 되며 이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아크릴 아마이드가 생성됩니다. 아크릴 아마이드는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에서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특히 감자튀김, 도넛, 치킨 등 고탄수화물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튀김류는 지방과 염분 함량이 높아 노화 촉진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방의 과다 섭취는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이는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 등의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염분의 과다 섭취는 혈압을 상승시키고 신장 기능을 저하시켜 노년기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노년기에는 신체의 대사 능력이 저하되고 면역 체계가 약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의 해악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튀김류의 지속적인 섭취는 심장질환, 고혈압, 뇌졸중 등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이는 결국 수명의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세의 이모 씨는 매일 점심으로 튀김류를 즐겨 먹었습니다. 그는 바삭한 식감을 좋아했고 특별한 건강 문제 없이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으로 병원에 실려갔고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의 튀김류 섭취 습관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는 치료를 받았지만 이미 심각한 상태였고 결국 몇 달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가 매일 먹던 튀김류를 보며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저 맛있어서 먹었을 뿐인데 왜 그게 생명을 앗아간 거죠? 이 한마디는 수많은 노년층에게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튀김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건강을 조여오는 바삭한 독약입니다. 튀김류의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수명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튀김류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수명을 빠르게 단축시키는 5번째 음식은 포화지방과 당분이 많은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은 노년기의 건강을 위협하는 달콤한 독약입니다. 겉보기에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입맛을 돋우지만 그 속에는 건강을 해치는 치명적인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이러한 음식이 수명을 단축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포화지방과 당분이 풍부하여 대사 건강에 해롭습니다. 포화지방은 혈중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당분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노년기의 대사 기능 저하와 맞물려 건강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또한 아이스크림은 고칼로리 식품으로 과도한 섭취는 체중 증가와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 다양한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노년기에는 체중 조절이 어려워지므로 이러한 음식의 섭취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68세의 김모 씨는 매일 저녁 아이스크림을 즐겨 먹었습니다. 그는 달콤한 맛에 중독되어 하루도 빠짐없이 아이스크림을 섭취했고 가족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그 습관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으로 병원에 실려갔고 심장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의 아이스크림 섭취 습관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는 치료를 받았지만 이미 심각한 상태였고 결국 몇 달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가 매일 먹던 아이스크림을 보며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저 맛있어서 먹었을 뿐인데 왜 그게 생명을 앗아간 거죠? 이 한마디는 수많은 노년층에게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스크림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건강을 조여오는 달콤한 독약입니다. 아이스크림의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수명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아이스크림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수명을 빠르게 단축시키는 6번째 음식은 간 기능 저하와 면역력 감소를 일으키는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은 노년기의 건강을 조용히 파괴하는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한 잔의 술이 겉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하루의 스트레스를 잊게 해주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달콤하고 쌉싸름한 맛 뒤에는 몸속 장기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생명력을 빼앗아가는 독성 물질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알코올이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닌 수명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술이 체내로 들어오면 간은 즉시 그 독소를 해독하기 위해 과도한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는 간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손상시켜 간 기능을 점점 약화시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손상은 누적되어 간염으로 이어지고
치료 없이 방치될 경우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직면하는 참혹한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알코올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힙니다. 정상적인 면역 기능은 외부의 세균과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역할을 하지만 과도한 음주는 면역 세포의 활동을 억제시키고 몸속 염증을 증가시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상처 회복이 늦어지고 감기에 자주 걸리며 염증성 질환이 반복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특히 체력이 저하된 노년기에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며 단순한 피로를 넘어 생명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간은 이미 기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알코올을 처리할 효율도 떨어지고 손상 회복 속도도 느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퇴직 후에 무료함이나 외로움 혹은 오랜 습관 때문에 여전히 술을 곁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은 단순한 음주가 아닌 생명을 갉아먹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텔레비전을 보며 들이키는 소주 한 잔이 몇 년 뒤 당신의 장례식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70세의 박모 씨는 매일 저녁 소주 한 병을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건강 문제 없이 지내왔지만 어느 날 갑작스러운 복통과 황달 증세로 병원을 찾았고 간경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의 알코올 섭취 습관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는 치료를 받았지만 이미 심각한 상태였고 결국 몇 달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가 매일 마시던 소주 병을 보며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저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마셨을 뿐인데 왜 그게 생명을 앗아간 거죠? 이 한마디는 수많은 노년층에게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알코올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건강을 조여오는 은밀한 독약입니다. 알코올의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수명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알코올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수명을 빠르게 단축시키는 7번째 음식은 통조림과 과일입니다. 통조림 과일은 노년기의 건강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달콤한 함정입니다. 보기에는 손질할 필요 없이 간편하고 과일의 맛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똑똑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치명적인 당분과 첨가물이 당신의 건강을 서서히 좀먹고 있는 위험한 실체가 드러납니다. 노년층에게 이러한 식품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수명을 서서히 단축시키는 달콤한 독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통조림 과일은 묽은 물이 아니라 고농도 설탕 시럽에 담겨 있습니다. 이 시럽은 단지 보존을 위한 액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분이 포화된 위험한 액체이며 과일 속으로 깊이 스며들어 과도한 당 섭취를 유도합니다. 매일 이 과일을 섭취한다는 것은 매일 설탕을 숟가락으로 떠먹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당의 과잉 섭취는 혈당을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고 인슐린의 과도한 분비를 유도하면서 체내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이는 곧바로 제2형 당뇨병의 발병으로 이어집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이 높은 병이 아닙니다. 시력을 잃고 발끝부터 괴사가 시작되며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게다가 통조림 과일에 포함된 고당분은 체내 만성 염증을 증가시키고 혈관 내벽을 손상시켜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높입니다. 간은 당을 중화시키기 위해 혹사당하고 결국 지방간이나 간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악영향은 더욱 빠르게 그리고 더 치명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달콤한 습관 하나가 당신의 삶을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72세의 김모 씨는 매일 아침 통조림 복숭아를 섭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일을 손질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통조림 과일을 선택했고 달콤한 맛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그는 당뇨병과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간 기능 저하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그의 통조림 과일 섭취 습관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는 치료를 받았지만 이미 건강 상태는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었고 결국 몇 달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가 매일 먹던 통조림 과일을 보며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저 편리해서 먹었을 뿐인데 왜 그게 생명을 앗아간 거죠? 이 한마디는 수많은 노년층에게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통조림 과일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건강을 조여오는 달콤한 함정입니다. 통조림 과일의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수명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통조림 과일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늙어서도 어디서나 환영받는 사람들 중 첫 번째는 자식 자랑보다 남 칭찬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늙어서도 어디를 가나 환영받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이 자세입니다. 누구나 자기 자식은 귀하고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 자랑은 듣는 이에게 피곤함과 질투심, 때로는 열등감을 안기며 대화를 피하고 싶게 만듭니다. 자식 자랑은 본인은 기분 좋을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마음이 서늘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노인정, 경로당, 교회, 동네 모임에서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은 어느새 사람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됩니다. 우리 아들은 미국에 있어요. 우리 딸은 대기업 다녀요. 손주는 장학금 받고요. 처음에는 다들 와 좋으시겠어요. 라고 반응하지만 그 말이 반복되고 과해질수록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집니다. 남의 자식이 잘 되는 이야기는 하루 이틀이면 듣기 싫어지는 법입니다. 듣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내 자식과 비교하게 되고 괜히 초라한 마음이 들며 거리를 두게 됩니다. 반면 남을 칭찬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집 며느리 참 살뜰하더라. 저 양반은 늘 웃는 얼굴이야. 동네 청년이 인사 잘하더라. 같은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입니다. 듣는 이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주변을 환하게 밝히며 자연스럽게 호감이 쌓입니다. 칭찬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관계를 편안하게 이어줍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다시 그 사람을 만나고 싶게 만듭니다. 노년기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아닌 남을 빛나게 합니다. 칭찬은 부자가 아니어도 학벌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특히 같은 또래 어르신들 사이에서 남을 세워주는 사람은 중심이 됩니다. 누구나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내 이야기를 편하게 꺼낼 수 있다고 느낍니다. 결국 모임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병원에서도 그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 사람 없으면 허전해지는 존재가 됩니다. 이제는 자식 자랑보다는 주변을 따뜻하게 칭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늙었어도 어디서나 환영받는 진짜 이유는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원의 박정혜 할머니는 77세입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누구보다 인기가 많습니다. 하루라도 박 할머니가 안 보이면 오늘 왜 안 오셨지? 하고 다들 걱정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대단한 자식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임에선 늘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어제 김 여사님이 만든 반찬 내가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최 여사님 손주 사진 봤는데 너무 귀엽더라 같은 말로 항상 남을 칭찬합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자식 자랑 안 하세요? 딸도 서울 살고 아들도 외국 있다면서요. 그때 박 할머니가 한 말이 전설처럼 회자됩니다. 내 자식이 잘난 건 내 복이고 남 자식이 잘난 건 그 집 복이지. 나는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어요. 그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 이후로 박 할머니는 동네에서 칭찬 장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누가 머리를 새로 했는지, 누가 건강이 좋아졌는지, 누가 새 옷을 입었는지 박 할머니는 다 기억하고 칭찬합니다.
사람들이 박할머니를 기다리고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녀 곁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늙어서도 어디서나 환영받는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식 자랑보다 남 칭찬을 먼저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말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노년에 외롭지 않게 사는 가장 따뜻한 무기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상대를 존중하는 말을 쓰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상대를 존중하는 말을 쓰는 사람입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다 존경받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말 한마디에 사람의 격이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다 옳고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비수처럼 꽂히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말은 나이보다 무섭고 나이보다 오래 남습니다. 무례한 말은 순간의 실수 같지만 듣는 사람에겐 평생의 기억이 됩니다. 나 때는 안 그랬어. 그 나이에 그게 뭐야? 어디서 감히 같은 말은 아무리 정답을 말하고 있어도 틀린 방식입니다. 자신은 나이로 상대를 눌렀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 마음을 닫고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은 어느 모임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만나도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존중은 어렵지 않습니다.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잘 몰랐네요. 같은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은 상대의 입장을 인정하는 힘이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는 달라지고 관계는 부드러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부드러운 말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나이 든 사람이 아닌 나이 들어 멋진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노년은 말을 내려놓아야 빛나는 시기입니다. 세상을 다 아는 듯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피곤함을 느낍니다. 나도 배워야겠어요 라고 말하는 노인은 존경받지만 그걸 아직도 몰라? 라고 말하는 노인은 외면당합니다. 말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세우려 하면 오히려 관계는 무너지며 말을 통해 상대의 가치를 세워주면 진정한 중심이 됩니다. 언어는 마음의 그릇입니다. 그릇이 좁으면 삐져나오고 그릇이 넓으면 담아낼 수 있습니다. 늙어서도 어디서나 환영받는 사람은 넓은 말의 그릇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례하지 않고 훈계하지 않으며 위에서 내려다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모두가 편안해지고 그 사람의 자리는 늘 따뜻하게 남아있게 됩니다. 광주에 사는 이봉남 할아버지는 81세입니다. 마을 어귀에서 동네 사람 누구나 반기는 어른으로 유명합니다. 특별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젊은이들까지 봉남 어르신 오늘도 계시네요 라며 인사하고 일부러 옆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비결은 하나입니다. 항상 상대를 존중하는 말을 쓰는 사람입니다. 택배를 들고 온 젊은 청년에게 고맙습니다. 덕분에 편히 삽니다 라고 말하고 마트에서 계산하는 아주머니에게 손이 빠르시네요. 대단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인사치레처럼 보였지만 반복되자 사람들은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30대 청년이 조심스럽게 봉남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 말씀을 예쁘게 하세요? 그러자 봉남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늙은 사람인데 무게 잡으면 뭐해. 나는 그냥 사람들이 나랑 얘기하고 싶었으면 좋겠어. 내가 먼저 공손하면 그 사람도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거든. 그 말에 청년은 크게 웃으며 어르신 진짜 멋지십니다 라고 말했고 그날 이후 청년은 매주 찾아와 함께 차를 마시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봉남 할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오전이면 동네 벤치에 앉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가 오든 반갑게 맞고 무슨 말을 해도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그 모습에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다가옵니다. 이처럼 상대를 존중하는 말은 노년의 매력이 됩니다. 나이 들어서 더 많이 듣고 더 부드럽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자리는 늘 따뜻한 대화가 피어나는 특별한 공간이 됩니다. 세 번째는 청결하고 깔끔한 인상을 주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관리입니다. 아무리 인품이 좋고 말이 멋져도 외적으로 청결하지 못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멀어집니다. 냄새가 나고 옷이 구겨져 있으며 손톱과 머리가 지저분한 모습은 말 한마디보다 더 강하게 인상을 남깁니다. 특히 노년에는 나는 상관없다는 생각이 아닌 내가 누구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가를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노년의 청결은 단순한 위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이자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방에서 나는 쉰 냄새, 옷에 묻은 국물, 자국, 발에서 나는 땀 냄새는 함께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피하게까지 만듭니다. 하지만 늘 단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환영받습니다. 옷은 새 옷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림질된 옷, 깨끗한 손, 정돈된 머리는 그 자체로 품격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향기 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 향기는 비싼 향수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고 집을 정리정돈하며 매일 세수하고 양치하는 생활 습관은 노년을 존엄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이 나이에 뭘 누가 보냐고 생각하며 방치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멀어지게 됩니다. 냄새는 말보다 빠르고 눈에 띄는 지저분함은 인격을 가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코를 막게 만드는 몸에서 나는 냄새는 공감 이전의 불편함을 줍니다. 깔끔하지 못한 어르신은 존경받기 어렵고 관계는 피로로 바뀌며 결국 외로움만 남습니다. 반면 단정하고 청결한 어르신은 젊은 사람들도 스스럼 없이 다가오고 도움을 주고 싶어지는 존재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보여지는가보다 어떻게 기억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대부분 시각과 후각에서 시작됩니다. 깔끔한 손톱 하나, 잘 정돈된 머리카락, 구겨지지 않은 바지 한 장이 당신을 따뜻한 사람으로 각인시킵니다. 깨끗함은 젊음의 상징이 아니라 자기관리의 결과입니다. 늙었다고 포기하는 순간 당신은 잊히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단정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늙어서도 환영받고 존중받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김혜순 할머니는 83세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를 정리하고 꼭 치약 냄새 나는 깨끗한 숨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동네 경로당에서도 향기 나는 할머니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모임에 나올 때면 언제나 다림질된 카디건, 단정한 회색 바지, 깔끔하게 묶은 뒷머리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어르신이 경로당에 왔습니다. 처음 본 김혜순 할머니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여긴 모델처럼 멋진 분도 계시네요. 그 말에 모두가 웃었고 김 할머니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깔끔해야 내 말도 믿어주지 않겠어요? 그 말에 주변 어르신들이 박수를 치며 공감했습니다. 한 번은 김 할머니가 며칠 아프셔서 모임에 나오지 못했을 때 경로당 분위기가 축 처졌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혜순 할머니만 오시면 공기부터 다르잖아 라는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김 할머니가 복귀한 날엔 마치 스타가 등장한 듯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같은 옷을 입어도 다림질 하나로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들고 나이보다 10살은 젊어 보인다는 칭찬을 자주 듣습니다. 단순히 예쁘게 보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을 얼마나 아끼고 타인을 배려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태도입니다. 늙어서도 어디서나 환영받는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청결과 깔끔함이라는 작은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김혜순 할머니처럼 단정한 인상은 말보다 더 오래, 더 깊이 사람들의 기억에 남습니다. 네 번째는 시끄럽지 않고 조용히 중심을 잡는 사람입니다. 늙었다고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지혜는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소리보다 무게로 말해야 합니다. 말 많고 자기 주장 강한 노인은 어느 모임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괜히 대화를 가로막고 모든 결정에 끼어들며 분위기를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은 피곤함의 중심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외됩니다. 아무리 오래된 사람이라도 조용히 무게 잡을 줄 모르면 결국은 텅 빈 존재로 남게 됩니다. 시끄러운 사람은 순간은 주목받을 수 있지만 오래 기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시작이네 또 저 얘기야라는 말이 나올 뿐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고 맞장구 쳐도 속으로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반면 조용하지만 필요한 순간 정확하게 한마디 던지는 사람은 모두가 기다리는 존재가 됩니다. 말이 적지만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것이 진짜 어른입니다.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앞에 나서지 않고도 분위기를 안정시키는 능력입니다. 모임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감정이 격해졌을 때, 혼란스러울 때 조용히 나서서 이쯤에서 그만하자는 말 한마디가 오히려 갈등을 멈추게 만듭니다. 큰 소리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 하나로 상대를 설득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디서든 중심이 됩니다. 늙어서도 존경받고 환영받는 사람은 단연 그런 무게 있는 사람입니다. 조용한 사람은 관찰하고 배려합니다. 누구의 말에 상처받고 있는지, 누가 말이 없고 소외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할 때 조용히 손을 내밉니다. 시끄럽게 훈계하는 대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나이 들어도 중심에 서고 싶다면 목소리보다 공감이 먼저여야 합니다. 조용히 중심을 잡는 사람은 모임의 기둥입니다. 없으면 허전하고 있으면 든든합니다. 말없이 웃어주고 말없이 자리를 정리하고 말없이 상대의 눈을 바라보는 그 조용함은 나이를 뛰어넘는 깊이를 가집니다. 늙어서 시끄럽기만 한 사람은 피로함을 주지만 조용히 중심을 잡는 사람은 평온함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자리가 마련되고 사람이 모이고 따뜻한 관계가 이어집니다. 충남 천안의 유대근 할아버지는 82세입니다. 경로당에서는 말 없는 회장님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회장을 맡은 적도 없고 회의 때 큰 소리 내는 법도 없지만 결정이 필요할 때는 모두가 유 할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실제로 어르신들끼리 고스톱 자리 문제로 갈등이 생긴 날 모두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을 때 유 할아버지는 말없이 일어나 TV 소리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뭐가 있어? 그 한마디에 모두가 조용해졌고 결국 자리 문제는 순서표를 뽑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유 할아버지는 그 뒤로도 누가 다쳤다는 소문이 들리면 말없이 병문안을 가고 누가 가족 문제로 속상해하면 조용히 옆에 앉아 들어줍니다. 조언을 구하지 않으면 먼저 말을 꺼내지 않지만 누구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유 할아버지를 찾습니다. 한 번은 마을 이장이 바뀌면서 어르신 모임이 해체될 위기에 놓였을 때 주민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모두가 분노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유 할아버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 단단해야 하오. 흩어지지 말고 더 자주 보입시다. 그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꿨고 결국 모임은 더 끈끈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를 진짜 어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근 할아버지처럼 시끄럽지 않아도 중심이 되는 사람, 말보다 눈빛으로 신뢰를 주는 사람은 늙어서도 어디서나 환영받습니다. 소리는 잊히지만 울림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을 가진 조용한 어른은 모두가 기다리는 존재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남의 일에 함부로 끼어들어 참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손이 가는 만큼 말도 더 쉽게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관계를 망치고 사람을 피하게 만드는 결정적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이건 내가 겪어봐서 아는 거야 라는 말로 시작된 참견은 상대방에겐 불쾌한 간섭으로 들립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충고는 폭력이 됩니다. 노년의 가장 흔한 실수는 내가 해봤으니까 다 안다는 착각입니다. 세상은 변했고 사람도 달라졌습니다. 자식 문제, 부부 문제, 돈 문제, 심지어 옷차림과 식사 습관까지 참견하는 순간 관계는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나이 들어서 말만 많다는 말은 그저 농담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주변의 관계를 하나씩 끊어냅니다. 참견은 애정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옳고 너는 몰라라는 숨겨진 우월감이 깔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끼어들어 해답을 주려 하는 태도는 상대에게 상처를 줍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그 상처가 더 깊습니다. 며느리에게 음식 간섭, 딸에게 육아 간섭, 손주에게 공부 간섭을 반복하는 노인은 결국 가족 모임에서조차 소외됩니다. 할머니 오면 또 피곤하다는 말은 아무도 들려주지 않지만 이미 분위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중심이 됩니다. 상대가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고 조용히 들어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엔 말이야라는 말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이 더 큰 신뢰를 만듭니다. 늙었다고 해서 더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조심하고 더 침묵할 줄 알아야 존경받는 어른이 됩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존중입니다. 당신의 삶을 당신의 방식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신호입니다. 그 침묵은 무책임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르신 곁에는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편안하게 다가가고 조언이 필요할 땐 제일 먼저 찾게 됩니다. 말은 줄었지만 영향력은 커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의정부에 사는 이성자 할머니는 올해 79세입니다. 세 딸을 두고 있지만 절대 누구의 가정사에도 끼어들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첫째 딸이 이혼 위기를 겪을 때도, 둘째 딸이 육아에 지쳐 눈물을 흘릴 때도 성자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이렇게 해라 왜 그랬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주 반찬을 만들어 조용히 두고 가고 아이를 맡아달라고 하면 시간 맞춰 나타나고 딸들이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처음엔 딸들도 서운했습니다. 엄마는 왜 아무 말도 안 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태도가 얼마나 따뜻하고 깊은 배려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딸들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말은 없지만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 어느 날 큰딸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우리 얘기 궁금하지도 않아? 그러자 성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궁금하지. 근데 내가 말할 준비되면 하겠지 싶었어. 나는 그저 옆에 있으면 돼. 그날 이후 딸들은 성자 할머니를 조용한 바위라고 부릅니다. 언제든 기대면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까지 그녀를 존경합니다. 경로당에서도 누구의 사생활이든 절대 입에 올리지 않고 다툼이 생기면 조용히 중간에서 말없이 귤 하나 건네주는 그녀의 존재는 그 자체로 평화입니다.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는 사람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보다 배려로, 조언보다 기다림으로 관계를 지켜내는 사람이야말로 늙어서도 어디서나 환영받는 진짜 어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품격이 오늘도 사람들을 그녀 곁으로 모이게 만듭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돌지 않나요? 왜 나는 이렇게만 당하고 사는 걸까? 도와줬는데 왜 돌아오는 건 무시와 외면뿐이지? 그건 당신이 순해서가 아니라 선 긋지 못하고 거절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들킨 겁니다. 한번 만만하게 보이면 주변 사람들은 끝도 없이 요구하고 착한 마음을 이용합니다. 특히 늙어서도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 하나로 살고 싶다면 인생은 끊임없는 착취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 인생을 뒤집을 6가지 이기적인 이유, 지금부터 끝까지 보십시오. 늙어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남 걱정하다 내 노후를 망치기 때문입니다. 노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주변을 챙기게 됩니다. 자식의 고단한 삶이 보이고 손주의 어린 모습이 눈에 밟히고 형제나 친구의 어려운 사정이 귀에 들리면 당장 내 일을 멈추고 손부터 뻗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뻗은 손이 결국 내 삶을 망가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남을 걱정하는 건 미덕이 아닙니다. 노후에는 독입니다. 젊을 때는 체력으로 버티고 돈으로 막고 시간이 있어도 메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한 번의 실수가 곧바로 파탄으로 이어집니다. 내 돈을 빼서 자식에게 주는 순간 노후 생활비는 줄어들고 병원비는 고스란히 빚으로 쌓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대입니다. 내가 도왔으니 나중에 자식이 나를 챙기겠지. 내가 돈을 냈으니 친구가 고마워하겠지. 이런 기대는 철저히 배신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내 헌신을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기억하고 내가 더 이상 주지 않으면 이기적인 노인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남을 위해 희생했는데 그 누구도 나를 위해 희생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내가 병들어도 바쁘다고 연락 없는 자식, 내가 돈 떨어져도 아무 말 없는 형제, 그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나라는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에 사는 김 씨는 정년퇴직 후 모아놓은 퇴직금 중 절반을 큰아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장사 시작하는데 보탬 좀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약해졌고 남편 몰래 통장에서 4천만 원을 뺐습니다. 장사는 1년도 못 가 망했고 아들은 직장도 없이 집에서 빈둥거렸습니다. 김 씨는 매달 80만 원의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버텨야 했습니다. 아프면 병원도 못 가고 입던 옷을 몇 해씩 입고 물가 오른다고 계란도 장바구니에 못 담았습니다. 반면 아들은 여전히 엄마, 돈 좀 있어? 하며 전화만 걸어왔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남 걱정하다 죽을 것 같다. 그제야 가족은 놀란 얼굴을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도와줄 땐 엄마밖에 없다고 하더니 이제는 내가 아프다고 해도 나 몰라라 합니다. 내가 바보였어요. 이제라도 안 늦었으니 나를 위해 살 겁니다. 이런 말은 김 씨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수많은 노년이 같은 후회를 합니다. 그때 그 돈 안 줬으면, 그때 그 부탁 거절했으면, 하지만 후회는 통장에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오직 남은 삶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이기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남 걱정은 그들의 몫입니다. 자식도, 친구도, 형제도 스스로 살아야 하고 나는 내 살부터 지켜야 합니다. 나를 위해 쓰는 돈, 나를 위해 쓰는 시간, 나를 위해 쓰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지혜입니다. 그래야 노년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하기에 늙어서는 반드시 이기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의 인생에서 조연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늙어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헌신해도 고마움을 못 느끼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남을 도운다는 건 곧 당하는 길이 되었고 헌신은 사랑이 아닌 호구의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더는 헌신이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자식뿐 아니라 형제, 조카, 사촌까지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도움을 주면 줄수록 결국 내 삶만 쪼그라듭니다. 가족이니까 도와야 한다는 착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희생하는 사람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원래 다 해주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더 많은 요구를 받게 됩니다. 한 번 도움을 주면 그게 기준이 되고 거절하면 갑자기 싸늘하게 변합니다. 인간관계는 결국 익숙함에서 함정이 시작됩니다. 내가 오래 도와주면 상대는 고마워하기보다 그걸 당연한 서비스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물러서야 합니다. 착하게 살다가는 등골이 휘고 주머니가 털리며 감정까지 망가집니다. 애초에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내 인생을 던지는 건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도움을 줄 거라면 단 한 번으로 끝내야 합니다. 반복된 헌신은 더 이상 덕이 아닌 실수입니다. 부산에 사는 윤 씨는 형님의 아들, 즉 조카가 대학을 졸업한 후 취직이 안 된다며 찾아왔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한 달 정도면 자리를 잡겠지 싶었지만 조카는 반년이 지나도록 취업은커녕 게임만 하며 지냈습니다. 식사는 기본, 교통비까지 손 벌렸고 삼촌, 다음 달엔 진짜 나갈게요 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윤 씨는 조카의 미래를 걱정하며 알바 자리까지 알아봐 줬지만 조카는 한두 번 나가더니 힘들다며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윤 씨는 본인의 건강검진 일정도 미루고 생활비까지 빠듯해졌습니다. 그렇게 9개월이 지난 어느 날 윤 씨는 조카에게 나가달라고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말은 이랬습니다. 삼촌, 진짜 너무하시네요. 가족이 이렇게 차갑게 구나요? 윤 씨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위해 잠도 못 자고 밥도 챙기고 생활비까지 쪼갰는데 헌신의 끝은 고마움이 아닌 비난이었습니다. 이후 조카는 나가면서 친척들에게 삼촌이 사람을 쫓아냈다는 식으로 소문을 퍼뜨렸고 몇몇 가족은 윤 씨에게 좀 더 참아줄 수 있던 거 아니냐고 핀잔까지 했습니다. 윤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가족을 믿었고 조카를 아들처럼 생각했지만 결국 남보다 못한 관계였어요. 다시는 누구에게도 내 시간과 돈을 그냥 내주지 않겠습니다. 이 사례는 단 하나의 진실을 말해줍니다. 헌신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도움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가족이든 친척이든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에게 내 삶을 투자하는 순간 남는 건 후회와 배신뿐입니다. 늙어서는 나부터 챙겨야 합니다. 고마움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기대는 결국 상처가 됩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 말은 당신이 더 이상 쓸모없을 때 사라지는 말입니다. 이기적으로 살아야 살아남습니다. 더는 헌신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남은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늙어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이기적이지 않으면 이용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착한 사람을 지켜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착한 사람을 먼저 노립니다. 거절 못하는 사람, 부탁하면 다 들어주는 사람, 예의 지키느라 자기 사정을 말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이용하기 좋다고 여깁니다. 나이 들면 말보다 눈빛이 먼저 읽힙니다. 이 사람은 절대 거절 못하겠다 싶으면 바로 다가와 손을 벌리고 사정하고 감정에 호소하며 지갑부터 열게 만듭니다. 특히 노년이 되면 더 위험해집니다. 이유는 단 하나, 외롭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주고 나를 필요로 해주고 내게 의지하는 그 모습에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누군가 어르신 덕에 살아요 라고만 해도 헛헛했던 마음이 따뜻해지고 지갑이 열립니다. 그렇게 돈을 꺼냈다가 나중에 전화조차 받지 않는 상대에게 배신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나이 들면 순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틀렸습니다. 순하면 순한 대로, 고분고분하면 고분고분한 대로 상대는 그 틈을 파고듭니다. 마음이 여린 사람은 평생을 남 좋은 일 하다가 병들고 돈 떨어지고 손가락질까지 당합니다. 한번 이용당하면 끝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속이기 쉽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고 같은 수법, 더 정교한 방식으로 또 이용당합니다. 그래서 늙어서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이기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라는 말 하나를 못하면 남은 인생이 남의 밥상이 됩니다. 냉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제는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냉정해져야 할 때입니다. 충청북도 제천에 사는 오 씨는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교육자였습니다. 은퇴 후 조용히 책 읽고 텃밭 가꾸며 지내고 있었는데 조카 며느리라는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삼촌,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아이도 둘이라 정말 막막해요. 오 씨는 몇 번 본 적도 없는 그 여자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예금 통장에서 1,000만 원을 꺼내 보냈고 아이 학원비까지 챙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 여자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조카에게 연락했더니 그는 황당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걔랑은 이혼했어요. 삼촌이 왜 그런데 돈을 줬어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여자가 애초에 오 씨에게 접근한 것도 이 집은 혼자 사는 노인이고 돈이 좀 있다더라는 이야기를 듣고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오 씨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고 착하게 살았던 게 죄가 됐네요. 그의 표정엔 분노보다 씁쓸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착하게만 살다가는 당하고 끝납니다.
이용당하는 사람은 착해서가 아니라 경계하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그럴 리가 있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 결국 내 통장, 내 명의, 내 건강까지 무너뜨리는 지름길입니다. 늙어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똑똑하게 선을 긋고 당당하게 거절할 줄 아는 사람만이 노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못 도와드려요. 그 한마디가 당신을 지켜줍니다. 나이 들어 호구가 되느니 차라리 이기적인 사람 소리를 들으십시오. 무너지는 산보다 욕 한마디 듣는 게 낫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아야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늙어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자식 위에 사는 게 부모의 행복이다.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가족이 우선이고 나중에 내 시간은 생기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나중은 끝내 오지 않습니다. 자식이 바빠지면 내 차례는 미뤄지고 배우자가 아프면 내 일정은 사라지며 누군가의 부탁이 생기면 내 하루는 송두리째 빼앗깁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노년에 깨닫습니다. 나는 평생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줬지만 내 인생은 살아본 적이 없다는 진실을. 내 삶인데 늘 조연이었습니다. 남이 먼저였고 나는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자식의 입시를 위해, 배우자의 사업을 위해, 형제의 부탁을 위해 내 시간을 내주고 내 꿈을 접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사랑이라 믿었고 나중엔 책임이라 여겼지만 끝에는 후회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조언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돼요. 지금은 아이들이 먼저예요. 어르신은 그래도 어른이시잖아요. 하지만 정작 내 삶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대신 병원에 누워주지 않고 아무도 내 적금 통장에 돈을 넣어주지 않으며 아무도 내 외로움을 메워주지 않습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장면은 혼자 감당해야 하는 나만의 무대입니다. 그 무대에서 박수 받을 사람도 무대 위를 걸어갈 사람도 나 자신입니다. 주연은 반드시 나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남 눈치 보고 남 기준에 맞추고 남의 기대에 휘둘린다면 남 좋은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건 너무 억울한 결말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사는 윤 씨는 평생 가족을 우선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남편 도시락을 싸고 아들 학원 차량을 따라다니고 딸 출산 때는 3개월간 서울에 머물며 산후조리를 도왔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었던 그림 공부는 늘 미뤘고 친구들과의 여행도 가족이 먼저니까라는 이유로 포기했습니다. 그런 그가 67세가 된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심장 이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스트레스 누적이 심합니다. 지금이라도 좋아하는 걸 하셔야 합니다. 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나서야 윤 씨는 물었습니다. 내가 뭘 좋아했더라? 그 질문에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윤 씨는 오랫동안 접어둔 그림 도구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손이 굳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고 내 삶은 살아본 적이 없다. 딸에게 전화해 이번에는 내가 제주도로 혼자 여행 좀 다녀올 게라고 말하자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우리 애들 봐주셔야죠. 윤 씨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앞으로는 내 시간을 먼저 지키겠다. 늦었지만 내 인생을 살겠다.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남을 챙기는 건 나중입니다. 나를 먼저 살아야 남에게도 줄 수 있고 세상과도 나눌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삶을 포기한 가족도 부탁만 하는 친척도 나를 필요로 할 때만 찾는 이웃도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입니다. 누구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도 대신 살 수 없는 내 인생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순간 나는 내 삶을 제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 삶의 시작입니다. 늙어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5번째 이유는 불편한 관계는 잘라내는 게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착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관계를 끊는다는 말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 나이에 뭘 따지고 자르냐. 그래도 예전엔 좋은 사람이었는데 혼자보단 누가 옆에라도 있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결국 자신을 병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당신을 숨막히게 만들고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고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게 만든다면 그건 이미 독입니다. 늦게라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병들게 한다는 진실을. 노년에는 새로운 사람보다 오래된 인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끌고 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시간 오래됐다고 상한 음식 먹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됐으니까, 정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를 아는 사람이니까라는 말에 기대어 오늘도 당신은 마음속에서 비명을 지릅니다. 만나고 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대화 후엔 뒤끝이 남고 괜히 신경이 곤두서는데도 그냥 참고만 있습니다. 그 인내심은 미덕이 아니라 자학입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는 양보다 질입니다. 나를 웃게 만드는 사람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노년의 하루는 전부 망가집니다. 불편한 관계는 잘라야 합니다. 단칼에 망설이지 말고. 서울 동대문에 사는 장 씨는 40년 지기 친구가 있습니다. 학교 때부터 한 동네에 살며 자식 결혼식에도 함께하고 명절엔 꼭 안부를 나눌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장 씨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삶이 시작되자 그 친구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하며 혼자 얼마나 외로워라며 전화를 걸어왔고 곧 우리 딸이 가게 열었는데 너는 혼자니까 시간 많지? 라며 청소며 배달이며 일을 부탁했습니다. 거절하면 나였으면 너 도와줬을 텐데라는 말로 죄책감을 주었고 그게 반복되면서 장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장 씨가 몸살로 병원에 갔다가 무릎에 관절염이 심하다는 진단을 받고 쉬고 있을 때도 그 친구는 전화를 걸어 그깟 무릎쯤이야 좀만 참아. 바쁜데 사람 구할 시간도 없어라며 가게에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장 씨는 그날 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그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내 몸이 먼저다. 미안하지만 너 일은 못 도와주겠다. 돌아온 대답은 의외로 차가웠습니다. 그래, 너도 참 이기적이네. 장 씨는 말했습니다. 그 말 듣고 오히려 편해졌어요. 이제라도 나를 지킬 수 있어서요. 그 친구와 연락을 끊은 후 장 씨는 매주 미술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공원에서 새 친구도 만났습니다. 이제는 말합니다. 불편한 관계 하나 끊었더니 인생이 달라졌어요. 늙어 이기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를 감정 쓰레기통처럼 취급하고 이용하고 죄책감으로 조종하는 사람은 끊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좋은 관계는 나를 웃게 만들고 나쁜 관계는 나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 둘 사이에서 머뭇거릴 이유는 없습니다. 잘나야 내가 삽니다. 늙어 이기적으로 살아야 하는 6번째 이유는 사람 좋은 소리보다 실속 있는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정말 인심이 좋으시네요. 정이 많으셔서 다들 좋아하시겠다. 항상 베푸시고 사시니까 복 받으실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은 좋습니다. 사람 좋은 노인, 인정 많은 어른. 듣기엔 그럴싸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정작 그들이 돈이 필요할 땐 모른 척하고 병들었을 땐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사람 좋은 소리는 그저 거칠애일 뿐입니다. 속으로는 저 사람은 거절 못해. 그 사람한테 가면 뭐라도 얻어낼 수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좋은 소리를 들으며 살았던 이들이 결국 겪는 건 병원 침대에서 혼자 밥 먹는 고독과 통장, 잔고 걱정하며 약을 쪼개 먹는 고단한 삶입니다. 겉으로만 착한 사람이 되려다 실속을 놓치면 결국 남 좋은 일만 하다 끝나는 겁니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칭찬은 통장에 이자 한 푼 붙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써야 할 시간, 돈, 체력 다 내주고 남는 건 외로움뿐입니다.
좋은 사람 소리 듣는 대신 자신의 삶을 단단히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실속의 시대입니다. 내가 병원비 걱정 안 할 수 있고, 내가 아플 때 직접 병원 갈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맘껏 사 먹을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실속입니다. 사람들 말은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내가 쥐고 있는 실속은 평생을 지켜줍니다. 전라북도 정읍에 사는 백 씨는 마을에서 인정 많은 어르신으로 통했습니다. 경로당에 새로 들어온 어르신에게 반찬을 싸다 주고 친구가 갑자기 입원하면 병문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한 후배에게는 매달 20만 원씩 도와줬고 동네 행사 있을 땐 늘 찬조금을 가장 많이 냈습니다. 문제는 그가 갑작스레 골절로 입원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며칠간 입원해 있으면서도 병문안은커녕 안부 전화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도왔던 친구들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빨리 나오셔야죠. 이번에 우리 회의도 맡으셔야 하잖아요 라는 말만 했습니다. 퇴원 후 백 씨는 경로당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대체 뭘 위해 그동안 그렇게 남을 챙겼는지 되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병실에 찾아온 사람은 오래전 연락 끊겼던 고등학교 동창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동창은 백 씨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너무 남 눈치 보며 살았어. 이제는 너만 보고 살아. 그날 이후 백 씨는 변했습니다. 경조사비도 끊고 용돈 요청해도 단호하게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아끼던 돈으로 요양보험을 추가로 들었고 주말마다 미뤘던 수묵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요즘 너무 이기적이야 라고 수군거렸지만 백 씨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젠 마음이 편해. 그리고 내 통장도 편해. 이기적이라는 말보다 실속 있게 살았다는 말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보다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이 진짜 가치입니다. 나를 챙기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실속을 놓치면 그 누구도 당신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늙어서는 반드시 실속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내 인생답게 끝납니다.